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영입니다.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색깔 있는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심지어 건물에 커다란 뭐 간판도 있고 형형색색 화려합니다. 이게 다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때문이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여러분들 보시고 선택하셔야 할 텐데 특별히 참 귀한 2030 청년 정치인 우리 지역에 누가 있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 정치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강수영을 이겨라 프로그램 이름은 참 거창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여간 저랑 이렇게 1대1 대담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임하면 적어도 앞으로 당선됐을 때 시정이든 뭐 기초의원이든 무리가 없겠다. 뭐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출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언제든지 뉴스민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두 번째 시간 모신 분은요. 무려 대구시장 후보십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신원호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원호입니다. 목소리가 꿀보이스를 자랑하시는. 예. 그런가요? 네. 아니 평소에 방송 같은 것도 좀 하십니까? 아니요, 방송은 처음이고요. 네. 제가 그 노래패 활동을 해서 아하. 네, 잘 들리면 좋겠네요. 네. 어쩐지 보이스가 심상치 않은 보이스. 좋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문을 열 때는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은 왜 하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지. 다양한 정치 선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는지, 특별히 대구시장 후보는 왜 출마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왜 나는 정치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꼭 드리거든요. 그럼 먼저 대구시장에 출마하시게 된,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저는 기본소득당 지금 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신원호라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과 그 대통령 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후보를 냈지만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후보를 소개를 드립니다. 네. 저는 달서구에서 마을 공부방 활동도 하고 수성구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 체불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북구에서는 마을 축제를 만들기도 했는데 주로 제가 인권 운동과 사회 활동을 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항상 마지막 끝에는 정치의 요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기본소득당을 2년 전에 창당을 해서 기본소득당 위원장을 맡고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뭐 관련된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정당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이면 이재명 지지하는 당인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그래도 조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진보당도 있고 뭐 녹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다양한데 기본소득당을 하필이면 왜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들 실제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네.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난주 어린이날 때 네. 4개 구를 돌면서 명함을 좀 나눠드리고 시민들 많이 만났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당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중에 10분 중에 한 3분은 이재명 지사가 만든 당이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기본소득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이게 과연 실현이 되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네. 기본소득 아는데 이게 과연 될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이 기본소득 알리고 기본소득 당을 알리는 게 지금 선거 운동에서 가장 주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또 큰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이 깊은 이야기는 또 차차 제가 여쭤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장이라면 뭐 다른 어떤 정치 자리를 다 떠나서 시장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자질과 자격은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40만 대구 시민이 살고 있는 대구인데요. 네. 단 한 분의 시민도 빠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홍준표 후보가 네.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51%를 얻으면 당선되는 것이 50% 마음만 얻으면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9%의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우 담이 와가지고 제가 네. 저는 대구시장으로서 그런 그 49%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대구 시민이 시정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체크하는 거 점검하는 게 네. 시장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국민 시민 다 네, 같은 시민인데 네, 정치 공학적으로 사람의 수를 세서 내가 당선에 필요한 사람은 수가 이 정도면 되면 되니까 네, 내가 다 얻으려 할 필요 없고 네, 특정한 사람들 것만 딱 얻고 나머지는 버려. 이런 정치는 기본적으로 아예 자질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기본소득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기본소득 당의 위원장이다 보니 기본소득 정치가 바로 그러한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는데 네. 기본소득당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리고 쪽방에 사는 분들도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버는 만큼 거기에 해당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 마치 징벌처럼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고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정치이고 정치인이라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로부터 뭔가를 수급을 받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 힘든 네, 사람 이렇게 네. 특정화를 해서 집단화를 시키는 것 네. 자체가 일단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용이든 나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동등하고 네. 한 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동등하니까. 그렇죠. 일단 그 상황에서는 집단적 유대가 연대 이게 기본이고. 네. 근데 이렇게 하지는 않고 선거에 이기는 것만 생각해서 편을 가르고 집단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네. 나는 한쪽 편만 수많은 집단만 딱 먹을 거야. 네. 이건 뭐 멀리 보자면 지역주의가 그런 논리고 맞습니다. 뭐 요즘에 네. 젠더 갈등은 또 네, 그렇죠. 있고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네. 저 장애인 이동권 논쟁에서도 그런 느낌이 제가 들고 하여간 편가르는 놈들은 반헌법주의자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여튼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하여튼 편 가르는 사람은 왜 편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대구는 오히려 제가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대동단결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역으로 편이 없다.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 이렇게 뭉치는 경향도 좀 있는데 가장 쉽게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음. 시민들을 서로 대립시켜서 네. 나를 지지하는 시민들만 안고 가겠다. 전형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51%를 안고 가는 그 홍준표 후보식의 민주주의인데요. 그런 갈라치기 정치가 지금 굉장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전장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모두가 대구 시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치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의원, 뭐 이준석 대표 제가 놈이라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 편가르기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전임시장으로서 평가한다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8년간 대구시에서 시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간 대표적으로는 권영진 시장이 출마를 했을 때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취수원을 옮기겠다, 네. 그리고 그 통합신공항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공약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최근에 이제 취소한 이전까지 확정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해냈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많은 소통을 하고 그리고 탈시설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섬유 산업과 오래된 낙후된 대구의 산업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의료 산업, 뭐 물 산업, 미래형 자동차, ICT 산업 등 다양한 노력을 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물 산업이나 물 산업을 강조를 하면서 취수원을 구미로 옮겼는데 낙동강이 그대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안전한 물만을 위해서 토건 사업으로 물을 상류에서 먹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일단은 첫 번째로 잘못되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많이 활성화하긴 했지만 그 사회적 경제나 뭐 시민들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모으는 과정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이 좀 아쉬운 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통합신공항의 이야기는 이 홍준표 후보가 받아서 통합신공항 꼭 이루겠다. 이 통합신공항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이어받았는데요. 이 통합신공항 문제는 정말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위치가 대구시청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있고요. 대구시청에서 김해공항까지 1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노선이 훨씬 더 많은 김해공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 뻔한데 이 10조나 넘는 이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통합신공항을 짓는다는 것이 그냥 토건 사업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얘기하는 김에 뭐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죠. 뭐 통합신공항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건 공항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동구의 후적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공항은 뭐 어디 가든 상관없는 얘기고 그래서 대구의 개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대한 기점이고 대구가 점점 뭐 하여간 뭐 모든 경제 지표가 대구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대규모 어떤 그런 개발 사업을 하든 어쨌든 해서 고용을 창출을 해야만 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가장 큰 사이즈가 공항 이전이고 그러면 이건 대구 시민 다 살리는 길이다. 뭐 이런 논리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 통합신공항만 놓고 보자면 동구 주민들이 그간 그 K2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대구 시민들이 그리고 특히나 동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공항만큼은. 군공항만큼. 민간공항은 접근성이 워낙에 좋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많이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공항은 그대로 둬야 하고요. 정치인들이 많이들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토건 사업인데요. 토건 사업은 예산이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토건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토건 사업이 과연 그동안 진행되면서 대구 시민들의 몫으로 제대로 돌아갔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건 사업은 결국 땅 주인과 건설사만 배불리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토건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동구 공항 근처에 사는 세입자로 사는 대구 시민 A 씨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대구시장으로 그것을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더 나아갈 때는 약간 거대 담론이라서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구를 획기적으로 좀 이 침체되어 있는 대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이 있냐? 대안을 얘기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것도 준비를 했는데요. 대구 산업이 그간 자동차 부품 산업과 그 섬유 산업이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그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산업 전환을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공장, 제조업 공장을 가져와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이것이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시대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고 앞으로의 산업이 향후 30년간, 50년간 대구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은 디지털 산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산업을 육성을 해서 이 디지털 산업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금을 공공과 민간이 30대 70으로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이 뉴딜 펀드를 가지고 투자금을 지원을 하고 이
스타트업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30%는 공공이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 공공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일 텐데요. 이 세금에 해당하는 이 30%의 수익을 대구 시민들이 모두 나눠 갖는 방식이 앞으로의 시대에 모든 대구 시민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뉴딜 단어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획기적으로 들리는데요. 아, 네. 뉴딜이라 그러면 보통 토건인데 네. 그걸 그렇죠.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한다. 네. 이거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을 잠시 묻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인데요. 자, 우리 정치인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죠. 정치의 본질은 갈등하고 대립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정을 하고 또 결국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또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정치인이 어려운 선택 가운데 어떻게 순발력 있게 잘 대응하는지 또 선택받지 못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뭐 하찮게나마 준비해 본 시간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린데요. 네. 뭐 둘 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후보 사퇴하셔야 되고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는데 5초 시간 드리거든요.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둘 중에 내가 닮고 싶은 정치인은 이재명 대 권영진. 5, 4, 3, 2, 1. 이재명.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은 가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로 네. 모든 시민들, 모든 구성원들을 챙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선거를 하면서는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안 하셨지만 예. 기본소득을 가장 널리 국민들에게 알린 굉장히 사람이고요. 화두가 됐죠. 네,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저는 기본소득 정치가 앞으로의 정치에서 필요한 덕목이고 저는 이재명 지사로 선택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뉴스민에서 이 질문을 준비했던 기획이던 제가 보기에는 권영진 시장의 어떤 닮은 점을 흡수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외환 확장 그런 것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선택지를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밸런스가 무너진 질문이네요. 네. 기본소득으로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제가 여쭐게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에는 기본소득당과 달리 좀 철학적인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본소득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파 정치인들도 보수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업을 또 살리는 일이고 해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 기본소득이 보편복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는 것도 지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권이라고 기본소득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구성원이라면 똑같이 동등하게 어떠한 선별이나 그런 걸러내는 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건데요. 이 기본권이 확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봤을 때 기본소득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기본소득과 그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말씀하신 기본소득의 액수나 대상이나 앞으로의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2025년 30년에는 어떠한 기본소득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의 이 비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어쨌든 기본소득을 접근하는 게 경제정책이냐 아니면 경제정책적 시각으로 보지 않느냐 네.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네. 이제 수요보다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게 네. 뭐 막스의 자본론의 네. 기본 토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자본주의 시장은 공멸하는 게 되니까 네. 예전에는 그 식민지를 개척해서 구매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식민지도 안 돼. 네.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력을 높여야 되는데 임금 인상하는 거는 뭐 기업들이 싫어해. 네. 그러면은 국가가 어쨌든 기본소득을 좀 줘서 구매력을 인위적으로라도 늘려야 경제가 소득이 생기고 기업은 매출이 생겨서 돌아간다. 네. 자본시장을 유지하려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근데 우리 또 좌파 쪽 시각에서는 뭐 그건 크게 관심이 없고 그거야 뭐 자본주의 시장에 무너질 일이 없는 거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네. 정치공학적으로 수로서 계산되는 그래서 뭐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정신 때문에 네. 철학이 아예 다른 접근법이 네. 다른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인데요. 예. 세출 구조 조정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지출을 줄여가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네. 기본소득당은 증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많은 정치인들이 증세라는 단어를 꺼내기 자살로 어려워하는데 보죠. 정치적 자살로 네, 보죠. 저는 예.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고 지방세 세입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마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징벌처럼 이렇게 혈세를 그러잖아요. 그렇죠. 혈세. 혈세. 피다 이거 피. 네. 2% 국민들이 내는 종부세마저도 네. 2%가 내면 나한테도 확장될 것이고 네. 세금을 늘린다는 건 도저히 네.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받고 그런 공공성이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원으로서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근데 제가 녹색당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어떤 그 특정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정치 어떤 그 기치를 삼은 어떤 정치인분들 그런 분들 뭐 녹색당 같은 경우는 일단 환경이 가장 뭐 아이콘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지적받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쨌든 외연을 확장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우리 환경 중시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잘하자. 네. 뭐 그게 한 대안일 수는 있지만 외연 확장이 안 되면 진짜 원하는 그 환경 보호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이 얘기 해가지고는 될 일이 네. 아니고 네.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 소위 혹은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동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네, 그럼 맞습니다.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는 고민을 어떤 걸 좀 하고 계신지요? 저희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하는 모든 당직자들이나 출마한 분들이 기본소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노동이나 환경이나 장애인 인권의 활동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용해인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기본소득당과 용해인 의원실에서 함께 기본소득 정치연대를 꾸리고 있습니다. 예. 정치연대에서는 기본소득 당원 아니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도 계시고 그 농민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 기본소득이 누구한테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좀 논의를 하고 앞으로 기본소득 이슈를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 당원 2만 당원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과 함께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우, 당원이 2만 명이에요? 네. 어우, 녹색당보다 많다. 그런가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운동 중인 상황이에요. 선거 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캠프에서 내일 똑같은 시간에 일정이 두 개가 잡혔다. 네. 후보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네. 연락을 받았어요. 첫 번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기자회견. 두 번째, 삼성 라이온스 대팍 경기 시구. 5, 4, 3, 2, 1. 네, 차별금지법. 아하.
왜 그런가요? 이것도 약간 밸런스가 무너진 느낌이에요. 그래요? 이건 나 밸런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 당에서 최근까지도 가장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TMI지만 저 굉장히 오랜 삼성 라이온즈 팬이고 우리 다 그렇죠. 뭐. 하겠지만 이제 뭐 시구를 할 자신이 사실 없고요. 잘 던질 자신이 일단 없어서 밸런스가 이거 무너졌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밸런스가 투구 밸런스가 무너져 있구나. 투구 폼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제가 차별금지 출마를 하고 나서도 국회 앞에 있는 차별금지법 농성장을 3번을 방문을 했는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제정이 되기를 바랬지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 철학적 의미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전되어서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그것이 작동하면 뭔가 구속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쉽게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동성애 반대 이러면 잡혀간다 이렇게 잘못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있죠? 계시고요. 대구 지역에 또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민 기사에 이제 대법원 상고까지 지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으로 되어야 되기에 시구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장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시구를 한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언론의 그 집중 샤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시구 섭외도 함부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선거 운동으로서의 전략으로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장 임기 중에 한 번 더 오지 않을까요? 되면 되니까. 그럼요. 되니까. 시급한 거는 차별금지법. 그때까지 이제 투구 밸런스 잡고. 그렇죠. 그렇죠.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보 정당 중에 진보라고 다 묶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민주당,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가 각각 단일화 제안을 해왔어요. 단일화 제안. 3자 단일화는 안 되고 한정당하고만 되는 거예요. 한정당하고만. 누구랑 연대를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대 정의당. 5, 4, 3, 2, 1. 정의당. 아니 민주당하고 연대를 해야 단일화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좋은 자리를 또 이어갈 수도 있고 또 가지고 계신 어떤 신념을 안 그래도 또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관심도 있는데 더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왜 정의당을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원분들도 당 활동하시는 분들도 기본소득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러 의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당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간 저희가 활동해왔던 영역에서 가장 접점이 그래도 많은 것은 정의당과 이 진보 정당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단일화나 뭐 정당이 이제 합당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물리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인데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따로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조금 달라서 우리가 따로 있지만 진보 정당들과는 그런 지점을 맞춰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두 정당에서 단일화 제안이 온다면 논의를 정의당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위 블렌딩이라 그러잖아요. 블렌딩, 화학적 결합. 블렌딩 할 때 이제 우리 기본소득당이 커피라면 정의당은 뭐 그래도 한 우유 정도 라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화학적 결합은 가능한데 민주당은 약간 뭐 예컨대 쌍화차라든지 도저히 커피랑 섞을 수가 없는 쌍화차는 국민의힘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정도는 돼야 쌍화차고. 에이드, 민주당은 에이드. 커피 에이드는 잘 없으니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으나 커피랑 쌍화차는 못 먹을 것 같고요. 쌍화차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요 맥락에서 제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 민주당을 제외하고요. 논쟁이 하도 있으니까 왜 진보 정당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나? 이 질문을 정치에 그냥 호기심만 있는 분들도 가끔 하세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뭐 예전에는 뭐 민주노동당 이런 거대한 어떤 진보 정당이 새로 출범해서 뭐 2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배출되기도 하다가 이게 갑자기 뭐 분당이 되고 또 분당된 당도 또 쪼개지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언론에서 그런 편견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진보는 하여간 싸우다 망한다.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해. 밥그릇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싸우다 지들끼리 파 나누고 이런 편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들이 난립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정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입장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들의 큰 입장은, 틀에서는, 입장은 비슷한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서는 서로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서로가 이게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덧붙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소득당은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 첫 번째 실마리로 기본소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제 여러 진보 정당과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과도 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같이 넓혀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의제가 다음 시대의 중요한 화두이고 그렇게 의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기본소득당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다당제 민주주의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대구시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제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지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그렇고 원이슈 정당이죠. 저희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정당인데 이 원이슈 정당이 소규모의 정당이지만 그 의회나 토론 공간에서 어떠한 뾰족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또 유니콘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진보 정당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힘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진보 정당 활동가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잘 자리 잡아서 앞으로 서로 연대를 할 건 연대를 하고 토론할 건 토론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자리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또 오래된 논쟁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진보 진영이 안 그래도 다 같이 뭉쳐도 힘이 모자란데 왜 이걸 다 싸우고 뭐 서로 그렇게 반목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오히려 건전한 것이다. 진보도 뭐 좌파 내에서도 이제 우파와 좌파를 또 나누고 뭐 그러잖아요. 예전에 대학교 때 막 이렇게 운동권 안에서도 개파가 엄청 많고 NLPD 그렇죠. 싸우고 뭐 NL 안에서도 뭐 우좌파도 나누고 뭐 하여간 참 엄청 복잡한데 다양성 속에서 오히려 피어나는 건전한 어떤 원동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고요. 자, 다음 순서는 강수영을 이겨라. 여기서 상황극인데요. 상황극이 뭐냐면 어쨌든 대구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시다 보면 명함을 이제 주셔야 되고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구라는 정치 이 토양이 척박하게 그지없잖아요. 정말 돌이지 뭐 돌 토양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마주하는 실제로 어떤 반감을 가지거나 반감도 관심이 있어야 반감이지 뭐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이 실제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상황극으로 제가 이제 그냥 길 지나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명함을 주시면은 한번 실제로 한번 대응 아직 한번 해보시죠. 반감을 가지신 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상황극으로 그렇죠. 반감도 알아야 반감을 가지지.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한번 제가 어떻게 할까? 하여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함 주시면 됩니다. 네,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원호입니다. 대구시장 후보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당 민주당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이재명도 기본소득 얘기하던데. 그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대구시장 4번. 난 처음 이게 정당 이름이 기본소득당 그러면 공산당 그 배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어떤 것을 배급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똑같이 나누자. 우리가 그런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데 그거 다 퍼주는 거 싫거든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까지 내가 참겠는데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놈까지 내가 내 세금으로 뭐 한다 도와줘야 되는지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저희가 설계한 기본소득에는 하위 90%는 모두 받는 돈이 내는 돈보다 많습니다. 혹시 상위 10%이신가요?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세금을 많이 내시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롭습니다. 아, 그럼 나는 무조건 다 내야 되네 그러면 내가 낸 거 가지고 다 받기도 비교해야 합니다. 되고. 받는 그래요? 것보다 이제 내는 게 많다는 거죠. 아 요거 여기까지 일단 상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깊은 대화를 한번 네. 여기 대해서 이런 질문 실제로 받으신 이게 이렇게 과격하게는 아니겠지만 네. 이런 의구심 들으신 적이 꽤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소득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역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증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그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 않으면 도저히 네. 안 되고. 네. 지금 저희도 이제 기본소득을 모든 대구 시민에게 12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일반 회계에서 한 14%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이 예산을 단순히 지출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만으로는 어렵고요. 지방세를 세입을 증대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저기 기본소득이 꼭 되면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될까? 실현이 가능성이 의심이 네, 든다는 가능성에 거죠? 대한 의심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책을 많이 알리면서 이것이 어떠한 얼마의 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뿐만 아니라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민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예산안을 짜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과는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10분 가까이 이야기한 적도 있고 네. 그렇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당명을 처음 보시거나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 인교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 인교. 이 얘기는 이제 30대 시장 후보라는 것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가움도 아니고 뭐 반감도 아닌 뭐지? 뭐야 이거? 이런 뭐지? 느낌이에요? 이런 본인 인교 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고 몇 살 인교 그다음 질문은 몇 살 인교죠. 그래서 30대 시장 후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이렇게 반감을 표현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이 신기하십니다. 굉장히 낯서니까. 네, 지금까지 대구시장 후보로 만 40 이상은 있었지만 30대 시장 후보가 처음이다 보니 30대 시장 후보가 시장을 할 수 있느냐의 물음표도 있고 기본소득이 될까의 물음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네. 근데 실제로 오히려 이제 기본소득은 뭐 하도 이슈가 많이 되었던 이슈라서 그리고 뭐 기본소득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한참 논쟁이 많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재난지원금을 왜 다 똑같이 하냐?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 몰아줘야지. 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왜 주냐? 이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해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맞다고 하다가 여론이 조금 안 좋으니까 거의 국민의힘 쪽으로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거대 양당이 다 비슷해지는 주기는 줘야 되고 잘 사람한테 줄 바에는 좀 더 몰자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면서 거대 양당이 그냥 뭐 이념 차이가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다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왜 저 담론에서 민주당이 저기 그냥 블랙홀 좀 빨려 들어가 버릴까? 왜 기본소득 혹은 재난지원금은 다 국민에게 골고루 똑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철학적 설명을 왜 못하는가? 그것도 거대 정당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제가 기본소득에 동의하는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보시면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재난지원금이 대구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되기도 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의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지출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의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순환되기도 했던 결과가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조차도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선별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인데 선별은 따르는 것이 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분들을 만나서 재난지원금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매출이 몇 억 이상이면 못 받고 몇 억 이하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선별되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살짝 넘으면 또 살짝 못 미치면 내가 대상자가 되고 안 되는데 그 차이를 과연 그 지원금 몇백만 원, 1,200만 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게 맞느냐가 경계선이 항상 문제인 그쵸, 거죠. 경계선이 항상 생기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결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 밑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 경기를 부양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대해야지 이 대구시의 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 노력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것보다 살짝만 경계 밑으로 낮춰지면 내가 쉽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노동시장에서도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 있어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라는 것도 내가 얼마 이상을 벌면 실업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보다 항상 낮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양극화의 문제에서 선별복지가 그것을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배고픈 아이들에게 적당한 과자를 던져주면서 일단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거에 급급하고 선별복지는 근본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건널 수 없는 네트의 강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좀 던져주고 뭐 조용하면 그냥 냅두고 그 대신 이 강은 절대로 못 건너게 하는 이 구조가 고착화되는 데 있어서 선별적 복지가 기여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많이들 저희가 이제 토론 때나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많이 보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장막이 있고 상자 하나, 상자 두 개, 상자 세 개 올라가 있는 것에서 어떤 것이 평등이고 어떤 것이 정의롭고 어떤 것이 공정하고 이런 것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별복지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선별복지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확실히 역시 원이슈 정당의 대표주자답게 철학이 느껴지는 내공이 느껴지는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상황극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토크 코너로 넘어갑니다.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제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구시가 가장 보편복지가 늦은 도시입니다. 무상급식도 그랬고요. 그렇죠. 생활임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편복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복지가 도입됐을 때 나도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대구시가 대구 시민을 지키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보편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대구에서 가장 요즘 뜨거운 이슈가 미분양 그리고 부동산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부동산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언론에서는 매주 몇 주째 대구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우려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시장 비어 있는 그 빈집들이 대구 시민들이 갈 수 없는 집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40%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60%는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데요. 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좀 시급한 문제고 네. 저는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조금 상향 5% 이상으로 상향해야 된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우리가 동성로나 뭐 범원해거리나 동대구역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땅이 저절로 비싸지는 건 아니거든요. 땅 밑에 금이 있거나 뭐 석유가 있어서 비싸지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다니기 때문에 경유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것인데요. 이 땅값을 오르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기여가 있다는 것을 대구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제도로 걷어지는 세수를 대구 시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부동산 불평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밸런스 게임에서 얘기했던 차별금지법과 같은 차별과 혐오. 대구는 30년째 보수 정당이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대구의 집권당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었는데요. 이 보수적인 정치 문화가 청년들과 대구 시민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드는 것이 좀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의외라고 생각하는 지점 하나는 요즘 사실은 유행어처럼 청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출산율, 뭐 청년, 뭐 이렇게 대구 인구 감소, 네. 청년이 떠나는 대구, 뭐 이런 쇠퇴해가는 대구, 뭐 이런 거를 거의 다 1순위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모든 네. 지역 정치인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은 제가 청년 후보이고 음. 청년 문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니까. 네, 동료들이 떠났고 친구들이 떠났고 네, 그럼에도 남아 있는 동료들과 함께 대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하는데요. 청년 문제는 단순히 지금 청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청년들이 남을 것이다라고 바라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으니까 수도권 정책을 복붙해서 대구에서 시행하면 대구의 청년들이 좋아하겠지라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구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왜 대구시를 떠나느냐면 대구시에서 지금 청년으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내 중년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장년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노년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모든 대구 시민이 다 사회 공공성으로 보호받고 대구 시민으로서 지켜진다라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대구 청년에게 청년 정책을 특화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대구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저도 요즘에 그런 비슷한 생각 자꾸 하는데 특히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아니 청년을 뭐 이렇게 거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만들려는 듯한 네. 느낌이 자꾸 들고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뭐 개코도 안 해놓고 공천만 많이 주면 정치가 청년화 되는 건가? 네. 저는 저 그냥 원색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제가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게 무슨 청년을 많이 뽑으면 청년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나?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현역 의원도 다 컷오프 시키고 전부 다 청년 정치인으로 싹 다 하지 그러면 그러면 또 청년을 위한 세상이 될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행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을 못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청년 정책은 청년한테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잘 살면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잘 사는 것이 된다. 그렇죠. 네. 청년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청년만의 어떤 정책, 뭐 지원 정책, 뭐 이런 거를 오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내는데 청년의 오늘이 아닌 청년의 미래, 청년의 내일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모든 공동체 구성원, 대구 시민들, 구민들의 정책으로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각의 패러다임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면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 시급하게 해결된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 문제로 가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싶은 정책 뭘까요? 1순위. 1순위는 역시 제가 기본소득당 후보이고 네. 첫 번째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 행보는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본소득을 꼭 실현시키겠다라고 당선이 되면 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증세를 얘기하고 당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론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과 학계와 정치인들 함께 모여서 대구형 기본소득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구시장으로서 설득을 해서 대구 시민 120만 원 모델을 임기 내에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120만 원이라는 돈이 뭐 누구는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네. 있지만 네. 우리 대구에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은 120만 원의 수입을 얻는 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려는 자리도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지금 현실이니까 그 모델을 실현 가능하냐라는 모델을 고민하셔야 될 거고 또 우스갯소리지만 허경영 후보 비슷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네. 예, 뭐 당선되면 얼마씩 주겠다. 근데 그런 포퓰리즘적 이야기와 또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포퓰리즘 얘기하고 지금 이 기본소득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오해, 그러니까 당장 돈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마주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 대선에서도 기본소득당 후보와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었나요? 네, 허경영 네. 후보가 네. 같이 나란히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5번에는 65만 원, 6번에는 1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65대 150이 붙었다라고. 그런데 그 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르고요.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더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갈수록 그간 노동운동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양질의 일자리들이 모두에게 주어지고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왔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과연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는 논쟁 지점이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모두가 다 동의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간 모든 것들이 정책들이 개인에게 많이 맡겨졌고 결혼, 출산, 육아, 돌봄 모든 것들이 공공보다는 개인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회를 살아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임금으로 통해서만 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든 부에 대해서는 함께가 나누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것이 나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책을 넘어서 하나의 인권의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본소득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제 포퓰리즘과 포퓰리즘 아닌 것의 경계는 결국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죠. 판단을 하니까 기본소득당만의 실현 가능성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차차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그 부분들이 잘 피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질문에 좀 이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의회가 당연히 시 재정이 나가야 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시의회에 있는 분들이 뭐 조례도 잘 통과시켜주고 이래야 이제 뒷받침이 잘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시민들이 예컨대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아닌 말로 뭐 세금 얘기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시의원 불러서 시장 좀 어째 해봐라 미치겠다. 뭔 세금을 또 낸단 말이고? 내 믿는다 이러고 시의원들한테 막 이렇게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의원들은 또 자기 표밭이니까 여론을 의식해서 시장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당선이 되면 앞서 이제 기본소득의 예산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짜놨다라는 게 10%와 90%, 10%는 훨씬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90%는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이 많다로 설계를 해놨는데 제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90%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면 90%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90%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임기 초반에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담아서 임기 초반에 빠르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을 해서 이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지난 재난지원금 때 효과 그리고 타시 지자체에서 특히나 경기도, 서울 그리고 청년수당들, 농민수당들 이런 것들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또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을 실제로 제시를 네네. 하고. 근데 결국 시의원들은 근데 여론의 압박을 항상 받으니까 90%의 힘을 등에 없는 거죠. 오히려 여론을 선도할 수 있다. 네. 당신들이 그럼요. 획기적인 사고 전환을 하라. 네. 괜찮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답변인데요. 네. 좋습니다. 뭐 하여튼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옆에서 다 굶고 있는데 소갈비 꼭 먹어야 되냐. 소갈비 먹다가 돼지갈비 좀 먹으면 굶고 있는 사람들 밥 먹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저 TV 토론할 때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재치 있고 와닿는 비유 뭐 하여튼 정치가 요즘 너무 무겁고 네. 심각하니까요. 네. 톡톡 튀는 어떤 그 가벼운 그러나 굉장히 무게감 있게 데미지가 오는 메시지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보죠. 우리 후보님이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 하시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 동성로의 백화점 광장 대구 백화점 광장 앞에 서 계신다고 가정하시고 저쪽 카메라 보시고 실제로 1분 유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간 대구 시민들 30년간 보수 정치 믿어주셨습니다. 대구의 1인 총생산인 GRDP가 28년째 꼴찌입니다. 청년 1만 명이 해마다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의 책임은 30년간 믿어줬던 보수 정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까? 더 이상 시민들 속지 맙시다. 대선 떨어지고 대구시장에 나와서 대구시장 뽑아달라고 내려온 홍준표 후보입니다. 반인권적인 발언과 토건 사업만 이야기하는 자격 미달의 후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태 정치, 보수 정치, 낡은 정치, 고인물 정치 대신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결국 땅 가진 사람들과 건설사만 배불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며 지금 거리에서 유세도 안 나오고 시민단체와 협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를 우습게 하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정치를 싹 뜯어고칠 저 신원호가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홍준표 후보에 대한 스나이퍼. 그래도 진전성 있는 유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강수영을 이겨라 두 번째 우리 신원호 후보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바람 강수영을 이겨라 신원호 후보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에 치러지는 전국 지방동시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대구 경북지방에 지역주의 구도가 워낙 공고해져 있지만 그럼 내가 투표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치인에게 방심을 하도록 하면 우리 지역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뽑든
적극적으로 투표하셔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 주셔야 우리를 신경 쓴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더 나은 미래 또 더 나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 그리고 저 강수영은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